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이 중단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까지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전국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이란 말이 아직도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일단 중요한 뉴스 용어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다시 또 재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자들이 묻고 또 대통령이 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엔 대통령실이 코로나19 문제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자신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또 비아냥도 있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이렇게 하루 만에 재개된 거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횟수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다. 이걸 소중하게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는 좀 표면적인 이유고 야당 이제 입장에선 비판, 비아냥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일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런 걸 좀 의식한 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 하는 걸 보면은 기자들과 대통령의 거리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한 1, 2m 가깝게 있다가 네. 오늘은 7, 8m 이렇게 상당히 거리를 두고 질의응답이 진행이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려가 됐던 것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 어떻게 보면 다소 거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예상 답변 질문 준비하고 하는 것 뭐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정제된 발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 잠깐 보시죠.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중으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상견을 하고 들어갔다고.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기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힘든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격신의 질문은 경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좀 이렇게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약식 기자회견을 줄이기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면 네.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다. 왜냐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언론을 피한다?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기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그 듣기 싫은 질문 안 듣는다고 민심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면 그것은 국정 운영에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예상 질문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해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저 화면에서 대통령이 이거 매일 할 거냐는 질문에 약간 참모의 어떤 동향을 좀 파악하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번 도어 스태핑을 놓고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네.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좀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정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답변 기술도 늘어나는 거고 또 민심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YTN 스튜디오에서 여러 평론가들도 이 대통령의 어떤 발언, 도어 스태핑 형식 자체에서는 좀 호평을 했습니다만은 발언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바로 지지율 하락과 좀 연관해서 본다면 그런 의견이 나올 만한데 지금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기가 오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진짜 자꾸 이렇게 변호하고 강변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당 대표입니다만은 아무튼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일견 또 이렇게 좀 대통령실에서 따갑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인사 문제에 대한 대응, 네. 이게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좀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문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문제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국무총리와 내각을 좀 독려해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위기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경제계라든가 아니면 노동계 각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인데 그 세 가지 부를 충실하게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위원장의 지적들은 좀 이렇게 뼈아프게 새겨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정이라든가 네. 법치 측면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은 또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동계 시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빨리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여야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좀 멀어 보입니다. 원구성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났습니다마는 잠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입장 차이가, 이견 차가 여전해 보였거든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다수당이 이럴 때는 다수당 오고 있어. 국회에서 프랑스 한 2개도 마음대로 못 하는 소수당인데 뭐.
그래서 양보를 하신다고요? 벗고 하시네. 예, 저런 양보의 마음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네, 이 발언을 자막의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신경전이 뭐 이렇게 오갔는데 1시간 정도 만났지만 소득이 없었고 뭐 비공개였기 그 장면에서는 바깥으로 고성이 좀 들리기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 그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라라고 주장을 하다가 비공개로 들어가니까 서로 사과해라라고 고성이 굉장히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첫 회동부터 그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 우려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부분은 뭐냐면은 재헌절 이전에 일괄 타결하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구성 문제, 또 사개특위 문제, 국회 개혁 문제, 큰 세 가지 줄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일괄 타결하자라는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재헌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헌절이 국회가 그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 아닙니까? 네. 재헌절만큼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그 아무리 원구성 협상을 하더라도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이 타결 못된 것이 딱 한 차례 있습니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 때 말고는 모두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이 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회도 그 다시 또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며칠간에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상임위 구성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중계차에서 취재기자 얘기로는 수석이 좀 만나서 협의를 그렇습니다. 하기로 했고 사개특위 문제는 또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쟁점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진적을 못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네. 일단 상임위원장 18개 중에서 17개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또 국민의힘이 7개는 가져간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네. 이제 그 원내 수석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은 사개특위 정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원내대표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박홍근 그 원내대표 경우도 나름대로 그동안 그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버틸 만큼은 버텼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양쪽에서 조금씩 물러나서 합의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단계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느냐. 오늘 협상을 보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헌절로 못을 박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추가 속보를 지켜보기로 하고 화면에 각각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또 박홍구 원내대표 모습 나갔는데 각 당 내부 사항도 좀 짚겠습니다. 이준석 이른바 이준석 소용돌이 이후 좀 당내 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좀 안정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특성이 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 뜻에 어긋나는 모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당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아마 대통령실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특별한 사인이 없었죠. 특별한 사인이 없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게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까지 또 최고위 의원총회까지 아주 원활하게 아무 잡음 없이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렇게 안착하게 되고 이제 별 그 탈 없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자명이 언제 끝날 것인가, 또 입장이 추가될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설명이셨고 지금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혁신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혁신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였던 신경전 속에서 혁신위와 또 공보 모임을 향해 서로 사조직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 일단 권성동 오늘 그 대행이
혁신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 인재 영입 문제, 또 당원 교육 문제, 가장 큰 것은 공천 개혁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혁신위가 앞으로 계속 순항을 할 것인가, 힘을 받고 운행을 할 것인가, 그거는 참 그렇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혁신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은, 뒷받침이 없으면은 사실 잘 순항되기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거기다가 당의 혁신을 말한다라면은 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충돌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힘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 다소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야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회의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용두사미로 그칠 혁신위가 될 가능성도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좀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기자들이 권성동 직무대행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권 원내대표가 비공식 만남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비공식으로 만났다 이렇게 또 해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났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했는데 예. 일단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 서울 모초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알려진 부분들이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준석 그 사후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이제 그걸 이제 사고로 보고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고리가 아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비대위 체제로 꾸리지 않고 자신이 직무대행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당에서 추인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위 논란 과정에서 윤심, 손절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주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이준석 대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공식적인 행보는 일단 잠행, 친목 행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는 뭐 노래도 올리고 당원 모집 과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좀 당원 가입하라고 2030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힘이 돼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네.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지금 대표의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심을 청구한다 징계에 대해서. 그건 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징계한 그 조직이 또다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래서 해보나마나 뻔한 그 절차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문제를 이렇게 외부로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대표로서 올바른 방법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은 퇴로가 없어지는 네. 문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느냐. 이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강하게 이렇게 그 반발하고 했을 경우에 자칫 경찰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줘서 하지 않을까, 그 불리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당내에 어떻게 보니까 원군이 없다, 지원군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도 좀 느끼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 자존심은 지켜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마 며칠 지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리위 결정 기준으로 10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재심을 할 수 있고, 재심은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직은 대표의 거리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어제 그 정치부 기자도 표현한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죠.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새 결집을 위한 움직임일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50명 가까이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네. 뭐 권성동 대행뿐만 아니라 정진석 부의장, 김기현 의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차기 대표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 아닙니까? 와서 이제 덕담들을 다들 했고 또 배현진 최고, 정점식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접점을 찾아서 당내 안착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네. 친윤계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권성동 대행도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들, 정점식 의원 또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 받아들일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에도 친 안철수계가 2명이 포진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내 중요한 포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네.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념 촬영, 포토타임 같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윤리위 문제가 없었다면 이준석 대표도 아마 여기 참여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주 재미있는 관전거리였는데 네.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오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또 화면 속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공부 모임 같은 게 계속 이제 잇따라 열리는 것을 놓고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다 새 결집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런 모임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공부 모임을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기 당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지금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임에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장제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말에 지역 조직인 여원 산악회 이 대규모 모임도 했었고 또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공부 모임도 재개하고 했었는데 네. 최근 당 모임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좀 멀리서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닷새 뒤면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 97그룹 이렇게 좀 요약되는 상황에서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 이런 또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의원이 아직 정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97그룹에서는 양박, 양강이라고 박용진, 박주민 의원 그리고 양강의 강병원, 강훈식 의원 여기에 설훈, 김민식 의원 해서 1+6 7명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네. 예비 경선에서 3명을 추리는데 일단 강병원 의원 경우에는 혁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97그룹은 단순하게 세대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의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을 당 대표가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두자. 그러니까 당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혁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의원 경우에는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이 사실상 임박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YTN 기자들도 17일, 18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17일과 18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17일 뭐 아니면 18일 그 마감이 임박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할 때도 토사구팽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죠. 마침 YTN에 나왔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닷새 뒤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예정대로 등록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이제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정식 안건으로 지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그런 좀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이유도 비슷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일단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당에서 좀 공격하는 포인트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위원장이 대표 등록을 하면은 선관위에서 그걸 받아줄까요?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권리 시행일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이전 6개월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되는데 6개월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대표 등록을 자체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저격수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그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다른 뭐 김남국 의원이나 누구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의원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급이 올라간다라고 나는 이재명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동지라는 점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격을 해도 좀 어느 선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전국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